네, 오늘은요 2018년 3월 24일 날 필기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날짜는 2019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2019년에 맞게 맞춤형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3월 24일 날 필기본 문제는 바로 여러분 2019년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산업안전관로보건지도사라고 해서 왜? 산업안전지도사나 산업보건지도사나 1과목 산업안전보건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에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시험 문제는요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데 복명과 산업안전 일반 기업진단 이게 세 과목이죠. 과목별로 역시 25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25문제 나오는데요. 이 25문제를 바로 어떻게 됩니까? 25문제 푸는데 시간은 30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과목당 30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얼마입니까? 한 문제에 1.25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한 10년 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야, 1.25분이니까 기사는 우리 어떻게 해요? 1분 30초예요. 기능사는 1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 기능사보다는 어렵고 기사보다는 쉬울 겁니다 이랬는데 실제 그 정도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다기보다는 저와 함께 하면 법은 틀리고 싶어도 틀리지 않도록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요. 2018년 3월 24일 본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는데요. 이 세아 독자님 필기시험시 유의사항인데 실제 여러분 시험 문제를 받으면 이렇게 앞에 안내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1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인데 또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법, 령, 규칙, 기준이 있는데요. 실제 기준을 제가 강의를 하지 않아서 한다는 왜? 기준은 시험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시험에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 산업안전관리론이나 다른 부분에서 다 했어요. 왜? 양을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지만 안 나오는 걸 괜히 할 필요 없잖아요. 나오는 것만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실제 기준은 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그러면 실제 안 나오는 건지 1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를 금지시키게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데 근로를 금지시켜야 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근로 금지시키면 안 돼. 다른 사람은 하되 이 사람은 일 시켜도 된다 이 말이죠. 첫째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 근로 금지시켜야 돼요. 그죠? 감암증에 걸린 공기를 압력을 쉽게 말해서 늘었다 할 수 이런 사람은 근로금지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이니까요. 감압증에 걸린 사람은 근로를 금지시키면 안 되는 거죠. 폐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역시 이런 사람도 일 시키면 안 돼요.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 당연히 시키면 안 되겠죠. 또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해 병세가 악화될 우려서 역시 이런 사람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2번을 정재수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바로 116조의 질병자의 근로금지로 나왔어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5조의 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여 첫째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둘째 이런 사람은 바로 금지를 시켜요. 정신불면증에 걸린 사람 있었죠.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은 시키면 안 된다. 셋째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은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이 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풀어서 만들어 놓은 내용이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도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근로를 금지시켜야 돼. 감암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암증이 답이었어 2번. 사업주 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보건관리자에 해당돼요. 또는 산업보건이 또는 건강진단시설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을 그냥 다시 정신적 치매라든지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누구와 상의하냐? 산업보건이면 산업보건이도 반드시 보건관리자인 경우에는 바로 의사인 경우에 보건관리자고요. 단 산업보건이라든지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걸 알아두고요. 실제 시험은 이렇게 상세하게 이 문제는 나왔지만 간단하게 바로 답은 눈에 보이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2018년 3월 30일 날 개정했다는데 실제는 2018년 10월 18일 날 개정됐더라도 여기에 개정된 내용이 없어요. 또 알아둘 것은 2018년 10월 30일 날 산업안전보고 전면 개정한다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 입법 예고한 상태는 어때요? 2018년 10월 30일이니까 6개월이 지난 뒤니까 2019년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이 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특히 산업안전 지도사는요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 모든 직업이 있잖아요.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하지만 안전에 대한 직업은요 점점 좋아진다고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안전은 점점 또 당연히 2018년 10월 30일 날 입법 예고에도 법적 기준을 벌칙 기준을 매우 강화시켜 놨어요. 그런 걸 볼 때 반드시 산업안전지도사는 취득하기만 하면 희망 있는 자격증이고 평생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라고는 전문의증이 되겠죠. 그래요. 좀 더 보면요. 여기 했어요. 산업안전보건 2018년 10월 18일까지 적용했다 그랬어요.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이에요. 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는 감염이 되는 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하는데 바로 그 산업안전보건법은요. 국회를 통과해가 우리 6개월 이상의 경과가 되지만 시행령입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죠. 이거는 즉시 발효가 되죠. 시행령은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모두가 다 대통령령이에요. 시행규칙은 어떻게? 노동부 장관령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왔죠. 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거죠. 바로 우리 시행규칙에 대해서 4가지 바로 장관이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시행규칙은 장관,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제1항에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 지체 없이 취업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충학습, 감암증이 뭐 이래 했는데 감암증은 기체의 부피는 가한 압력에 따라 팽창 수축하며 이를 보일의 법칙이라 하면 인체 내에 흡수된 기체들도 이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데 주위의 기압이 증가하면 체내압도 여기저기 약간 불편하게 이에 따른 별 심각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감암증에 걸린 사람은 근로를 시켜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잖아요. 뭐 1과목이 쉽고 2과목이 쉽고 3과목 기업진단지도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우면 어때? 여기서 만점 받으면 기업진단지 조금 부족하다면 40점 맞으면 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명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에 대한 설명이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된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갈로 안을 찾으면 돼요.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2항에 산업재해 발생의 경우는 최근 몇 해 이내 또는 몇 해 이내 뭐 이상 쉽게 말하면 여기는 이래야 되는데 알아둘 게 있어요. 연으로 반드시 있어요. 몇 년 이내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실제 문제도 있어요. 몇 년 이내 몇 해 이상 하지 않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등의 그 순위 등을 공표해야 하나가 반드시 알아둘 게 있어요. 5년까지는 안 가요. 항상 3년이죠.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는 사업장은 바로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등을 그 순위 등을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3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이유. 그 3년은 얼마? 2회입니다. 2회 이상 바로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는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를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바로 제8조의 사안의 공표 대상 사업장인데 법 9조 2항, 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랑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첫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중대재해라는 것은 첫째, 사망자가 발생한다든지 상길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다든지 같은 종류의 질병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에 얼마? 10명 이상 발생한 걸 중대재해라고 그러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해당 중대재해 발생 연도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을 말하고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그 다음에 사망 만인율, 단 사망 만인율이라는 사망 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 근로자 1만 명당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자수로 한산한 것을 말하는데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4만 만인율 이상인 사업장도 공표 대상 사업장에 포함되는 거죠. 또 법 10조 1항을 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은폐한 사업장이라든지 이제 요게 이제 바로 오늘의 시험 문제겠죠. 법 10조 2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최근 얼마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는 사업장이 바로 뭐다? 공표 대상 사업장. 이렇게 한 개만으로도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은요 외우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자주자주 문제를 보면 된다. 또 법 제49조 2항 1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도 바로 공표 대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2항을 보면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29조 1항에 따른 동업인 사업주가 같은 조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 입은 경우로서 수급인 사업장이 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사업장은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하면서 해당 재해가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하라는 뜻이죠. 사망입니다. 법 제9조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다음과 같고 어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 만인율 즉시 질병으로 인한 사망 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 만인율을 말하는데요. 보다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같은 장소에 작업을 하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근로자를 포함해 산출한 통합사고 사망 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그것은 그 사업장은 제조업이라든지 철도 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관련 법규를 법적인 내용을 보강하면요. 역시 구조 2는 이거예요.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이제 공표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줬고요. 역시 시행 규칙에는 그럼 어떻게 공표하냐? 이건 노동부 장관 영리죠. 공표는 할 수 있듯 간보로도 할 수 있고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그 보급 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 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급인과 수급의 통합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은 참고를 하는데요. 이거는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3번 문제를 보면요. 제가 이제 해설할 때 각종 법, 영, 규칙을 다 같이 모아서 한 번만에 여러분 찾아보지 않도록 한다고 욕심을 많이 부려놔서 문제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면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일반 성면조사예요. 성면조사에 해야 하는 경우 그 조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성면조사는요. 반드시 법에 있는 내용이지만 해당 건축물의 설비에 성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당연히 조사사항에 해당되죠. 둘째,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성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도 역시 조사해야 됩니다.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성면이 함유한 자재의 위치도 역시 검사해야 돼요. 넷째,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성면이 함유된 자재의 면적도 역시 해야 됩니다.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성면의 종류 및 함유량인데요. 알아둘 게 있어요. 일반 성면 조사할 때는 성면의 종류는 좋지만 함유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비를 검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법이라기보다는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면 조금 더 법을 확실히 보면요. 38조 이 성면 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 해체하는 경우 해당하는 건축물 설비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갖고 사용 고용노동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되는데 봐요. 해당 건축물의 설비에 성면이 함유되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건축물의 설비 중 성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도 역시 조사해야 돼요. 2항을 볼 것 같으면 1항에 따른 건축물 설비 대통령이 정하는 구별 이상의 건축물 설비의 소유 등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상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성면의 종류 및 함유량 이거거든요. 조사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는데 단 여기는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설비 중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일 때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일반 하지 못하니까 누가 성면 조사 기관에 맡겨 있을 때만
성명 종류 및 함유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관에 맡겨야 되는 경우와 맡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 차이가 되겠죠. 다만 성명 함유가 명백한 경우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을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는 경우는 기간 성명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근데 결론은 뭐냐 그러면 정밀 조사지만은 성면의 종류라든지 성면에 대한 함유량은 일반적인 설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바로 기간 성면 조사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성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성면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요. 고용노동부령령이 정하는 따라 일반 성면 조사 또는 기간 성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성면안전관리법에 해당된 것은 굳이 하지 않겠다 이 말. 그러나 일반 성면 조사라든지 기간 성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이 일반 성면 조사 또는 기간 성면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고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법령 기준이잖아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에 대한 일반 성면 조사, 기간 성면 조사 이행 명령을 하죠. 다시 해라. 그 다음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 작업 중지 명령을 시킵니다. 대단한 거죠. 일단 작업 중지 명령을 시킨다면 당장 우리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드는 내용보다는 당장 모든 직원들의 생계도 망망이 되니 그래서 가장 문제는 회사는 작업 중지 명령을 시키면 제일 어려움을 당하죠. 5항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간 성명조사 같은 거라든지요. 그 고용노동부 장관 자체가 그 성명조사의 수준을 5항이죠. 고용노동부 장관은 성명조사의 정확성이라든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명조사기관 성명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성명조사기관을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평가 지도 교육의 방법이라든지 절차 등은 역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6항인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성면조사의 수준을 향상시켜 필요한 경우는 역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면조사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 7항입니다. 성명조사기관의 지정 요건은 절차는 대통령으로 정하고 기간 성명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명조사기관의 관해에서는 15조 1을 준용. 이 경우 안전관리 전문기관은요. 성명조사를 기관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을 전부 해놨다면 시간이 상당히 소모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러분은 문제 내용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시행령에 대한 건데요. 성면조사 대상입니다. 성면조사 대상인데 기간 성면조사 대상이죠. 기간 성면조사 대상인데 기간 성명조사에는요. 바로 기간 성명조사 대상인데 법 38조 제한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는 다음과 같고 어느 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비를 말하는데 이 건축물은요. 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하는데 연면적 합계가 이걸 알아야 돼요. 5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건축물 철거라든지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기간 성면조사 대상입니다. 이 문제는 출제할 가능성이 높죠. 둘째, 주택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2조, 12조에 따른 부속 건축을 포함하는데 이하 2조에서 갖다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그 주택을 철거 해체하는 부분 합계가 역시 200제곱미터 이상도 기간 성면조사 대상입니다. 셋째, 설비와 철거 해체하는 부분에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입니다. 물질을 포함하는데 사용한 면적 합이 15제곱미터 이상 또는 그 부피 합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도 바로 기간 성면조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간 성면조사 대상이 되는 물질은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 피복재, 게스켓, 패킹, 실링재, 그 밖에 4호까지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 고용노동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든 자재가 된다 그랬는데 실제 알아둘 것은요. 설비를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항목의 자재는 자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이 내용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4호입니다. 파이프 길이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 철거 해체하는 보온재로서 사용된 길이가 합이 80m 이상인 경우도
기간 성면 조사 대상이죠. 그 다음 법 38조 2항,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성면 합류 여부가 백명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라는 건데 이와 같은 첫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의 관련 자료를 통해서 성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해체 부분에 성면이 1% 무게로 말합니다. 초과하에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제인데요. 네 번째 문제는 가본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되겠죠. 활동을 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산업안전지도사가 산업안전지도 활동을 간단해요. 어떠냐? 갑이죠. 갑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하는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면 산업안전지도사의 자격을 가졌어요. 요거를 하면 어떠한 경우라도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하는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지도사로서 활동을 할 수 없어요. 바로 이것이 답입니다. 그렇다면요. 좀 더 법규로서 확실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사의 자격 시험이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 자격을 가져.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기타 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격 보유자에 대해 1학년 때 지도사에 일부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기술사를 가졌다든지 대학에서 산업안전공학을 전공한 중에서도 기계, 전기, 화학 건설이 명쾌하게 학위가 표시된 경우도 역시 과목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도사의 등록에 대한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사에 대한 지도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도 실적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도 다 지나가겠습니다. 왜 지나가냐 하면 내용이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 전문기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시면 유일하게 혼자서도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죠. 안전관리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가징금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이 가징금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기억을 사실 저도 잘 못했는데 고용노동부장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요. 제가 다 기억을 잘 못하니까 이런 내용은 봐요. 여기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데 제1호 또는 2행에 해당될 그 지정을 취소한다 그랬어요.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것,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정받은 사람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한 사람. 그렇다면요. 여기 뭐라고 되냐 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지정을 취소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단한 법이죠. 봐요. 6개월 이내 기간을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다만 1호 2에 해당할 때는 그 지정을 1호와 2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지정을 받은 경우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 그리고 얘는 뭐가 됐어요? 봐요. 고용노동 안전관리 전문의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시정하니까 봐요. 뭐 정지를 시켜보는 거죠. 지정을 취소를 시키는 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지정을 받은 경우라든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지정을 취소시킨다는 겁니다. 둘째, 고용노동부 장관은요.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유일하게 이게 맞는 말입니다. 셋째, 가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분할하여 납부할 수가 없어요. 이거 틀렸고요. 셋째,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지정이 취소된 자는 3년 이내에 안전관리 전문을 지정받을 수 없다 그러는데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지정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다섯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반 행위의 동기라든지 내용 등 해소 등을 고려하여 가징금 부과 금액의 2분의 1 법인에 의해서 가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면 늘리는 경우에 가징금 부과 총액을 1억 원을 넘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는 가징금 총액은 1억을 넘을 수 없습니다. 좀 더 해설을 보겠습니다. 제15조의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지정과 취소 등의 사유인데요.
법 15조 2 제1항 5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거예요. 다음 같고요. 첫째,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위탁수료를 받거나 안전관리 업무 관련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수탁을 거부한 경우, 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밖에 법 또는 법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뭐야? 지정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지정 취소 등은 뭐냐? 고용노동부장 안전관리 전문의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다만 1호와 2호에 해당될 때는 지정을 취소하는 거죠. 요거 이제 문제 나오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게 있죠. 하루를 편하게 살려면 뭘 해야 된다? 우리 입학을 하거나 목욕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나 한 달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새 집을 사가 이사를 가고 1년 동안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죠? 뭐 결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 정직하라고 했어요. 정직. 바로 이 정직인데요. 어떠한 경우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바로 지정을 취소시킵니다. 업무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것도 지정을 취소시키고요. 바로 요 외에는 3, 4, 5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것가 되겠다. 그래서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을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지정이 취소된 자는 2년 이내 안전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그러는데 바로 3년이니까 2년이 지났으니까 아까 받을 수 있는 것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법에 대한 해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가징금에 대한 건데요. 가징금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노동부 장관의 15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게 그 업무 정지를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업무 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1억 원 이하예요. 아까는 1억 원 이상이었는데 1억 원 이하의 가징금을 1억 원 이상의 가징금은 우리 지도사일 때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1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가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가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 예에 따라 징수하고요. 가징금의 부과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역시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금요 문제를 풀면서 질환감이 있으니까 독일과 한국의 사고 사망률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이 왜 사고 사망 만인율이 적냐 그랬더니 산업재해가 일어날 만한 일은요 독일 국민이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 그랬더니 산업재해가 일어날 만한 일은 한국에서도 지식인들이 꺼려하고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독일에서도 터키나 중앙아시아 계열의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동남아 외국인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독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이름 있는 아파트 공사의 외국인 노동자는 찾아보기 힘든다. 더 열악하고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는 공사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서 간혹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공사 작업, 건설 작업 현장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 사망은 자국어 사망 만인율에 바로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독일은 특히 뭐냐 하면 다 빨리빨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도 공사 현장에 시간은 돈이고 독일도 시간은 돈입니다. 근데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러는데 저도 이게 예를 이 사람이 알바로 아파트 공사에 두루 다녀봤는데 시간이 진짜 돈입니다. 1시간에 100돈을 10번 나누면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1시간에 100돈을 20번 나누면 20만 원입니다. 시간은 돈이니까 빨리빨리 해야 하는 겁니다. 빨리 끝내고 다른 일 찾아가는 거죠. 독일도 시간은 돈입니다. 100돈을 10번만 나누면 끝난 일이 있습니다. 10번 나누는데 하루가 걸리면 10만 원을 줍니다. 근데 10번 나누는데 이틀을 걸리면 20만 원을, 10번 나누는데 열흘이 걸리면 100만 원을 줍니다. 이 사람들은 느긋할수록 돈이 더 많이 받는다. 근데 우리와 차이죠. 비 조금 내리면 일 안 하고 바람 좀 불면 일 안 하고 해가 좀 짧으면 일 안 하고 이렇게 이거예요. 저희 집 5층짜리 건물 조그만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데 5개월 걸리고 외벽 페인트 칠하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외벽 페인트 칠하는데 100만 원이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100만 원이면 하루에 빨리 끝내 다른 일 찾는 게 이득이죠. 이 사람들 얼마나 걸리냐에 따라 돈을 주기 때문에 늦게 끝나면 끝내서 돈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고를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안전교육 철저히 하지만 이 사람은 일하는 거 보면 그렇게 안전하게 하지도 않다 그런데도 느긋한 일 처리를 사고를 준다. 결론은 뭐냐 하면 좀 빨리빨리보다는 좀 천천히 하자 이런 뜻으로 참고사항으로 하나 올려봤습니다. 6번째인데요. 제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강의를 안 했거든. 그런데 바로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간혹 한 문제 나옵니다. 올해 2018년은 두 문제가 나오는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겠고요. 나와도 산업안전관련해서 다 다른 문제가 되겠어요. 이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상 통로등이잖아. 안전관리로 나오죠.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이요. 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으로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경우 렌치나 그 밖 공구 등의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한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둘째, 사업주는 급유용, 보수용, 비상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을 설치하는 그 폭은 1m 이상으로 한다. 아니죠. 모든 계단은 1m 이상으로 하지만 바로 급유, 보수, 비상용 계단 등은 나선형은 1m 이하로 탈 수 있죠. 틀렸죠.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고요. 사업주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경우는 계단의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 계단참을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거죠. 사업주는 객내에 설치한 통로 또는 사다리 통로에 건상장치 및 설치된 경우 건상장치와 근로자의 접촉이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이나 그 밖의 위험 방지를 위한 격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의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요, 좀 더 보면 객내 통로 등의 위험 방지는 계단의 강도라든지 계단의 폼, 계단 차원 높이, 천정 높이, 계단 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실어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7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부의 책무예요. 정부의 책무 또는 사업주 등의 의무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겁니다. 정부의 책무라든지 사업주 의무가 아닌 겁니다. 첫째, 사업주는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강조기관의 설정 및 그 시행과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정말 사업주가 이러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시행과 관련 시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로 사업주가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해야 돼요. 벌써 틀렸어요. 답은 1번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요. 정부는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라든지 통계 유지 관리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져요. 실제 모든 책무는 정부가 지는 거죠. 실제 여러분 집안이 잘못된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내도 책임이죠. 그래서 가장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둘째, 나라가 잘못된 건 누구예요? 바로 대통령이 책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리더를 누굴 만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강의하면서요. 저도 안전을 한 40년 가까이 했고 산업안전을 건설하는 책을 최초로 썼지만 사실 이 내용을 모두를 법을 1조부터 싹 84조까지 완벽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 못하는 걸 여러분한테 용서도 구합니다. 완벽하게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되죠. 넷째, 근로자는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해요. 참 이 말이 나쁜 말이에요. 따라야 한다는 말은 까라면 까라 이런 말이죠. 아직도 가불이 없냐 근데 정부의 법부터 갑이 존재하고 있죠. 원재료 등을 제조 수입하는 자는 그 원재료 등을 제조 수입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을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시책은 정부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조금 보면요. 정부의 책무예요.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구상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뭐요?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 집행적 통제라든지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지도라든지 유의하거나 위험한 기구 설비 방호 장치 보호 안전성 평가 개선이라든지 유의하거나 위험한 기구 설비 등의 안전보건상의 조치 규정 작성 지도 감독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경쟁체 환경의 지원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홍보교육 무제운동 안전문화 추진 바로 이걸 누가 해요? 바로 정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 개발 시설 설치 운영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통계 유지 관리 안전보건에 관한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지도 감독 그 밖에 근로자 안전 건강에 보호한 증진 이런 모든 10가지가 정부로서 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사업주는 법과 법에 따른 명령으로 산업재해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돼요. 둘째,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사업주의 의무고요. 근로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법과 법에 따른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나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해요. 그 근로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8번째 문제입니다. 8번째 문제는요. 간단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이런 문제까지 기억한다는 좀 그렇죠.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 중에서 벤젠입니다. 벤젠의 노출 농도의 허용 기준으로 옳게 연결된 것이에요. 벤젠은요.
시간 가중 평균 TWA와 단시간 노출값 STE에 있는데요. 반드시 벤젠은 0.5 ppm이에요. 시간 가중 평균. 그 다음에 단시간 노출값은 2.5 ppm인데 이것이 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납이라든지 무기화합물은 바로 0.05, 니켈은 0.2 TWN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찾은 것은 뭐예요? 벤젠이에요. 벤젠은 0.5, 그 다음에 단순 노출 2.5인데 사실 이게 기억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바로 단시간 노출 기준 값까지 나타내는 건 유일하게 벤젠과 그 다음에 톨루엔 2 또는 4-DE 소시 아네이트 또는 톨루엔 2나 6D 이소 아네이트 밖에 없어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건 이제 출제하면서 유일하게 이제 벤젠에 대한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인 문제인데 좀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뭐 이런 것도 역시 있어요. 트리클로로에틸렌이라든지 이것도 시간 가중 평균 10, 단시간 허용 노출 값은 25입니다. 그 시간 가중 평균 값은요. 이것은 우리 상과목에 바로 기업 진단 지도에 산업위생론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시간 가중 평균 값은 TW는 8분의 C1 T1 더하기 C2 T2라는 1일 8시간 작업을 하기 전에 평균 노출 농도 산출 공식 이거는 풀이하는 방법도 바로 상과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문제를 보면요. 건강진단에 대한 건데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실시할 건강진단은 근로자 건강진단에 일반 건강진단이 있죠. 특수건강진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치건강진단이 있고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이 있어. 맞는 말이죠. 둘째,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실시할 때는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당연히 보고해야 됩니다. 셋째,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는 해당 근로자의 본인의 동의 없이 다 이게 답이 보이죠. 어떠한 경우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 건강진단 결과를 누구에게 공개하면 된다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답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법은요.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많이 읽어봐야만 된다. 그 다음에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배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지방고용노동간서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왜? 반드시 특수라든지 배치라든지 수시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고용노동간서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받아야 돼요. 일반 건강진단은 예외가 되는 거죠. 사업주가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일반 건강진단을 역시 실시한 것으로 가름합니다. 건강진단에 대한 내용이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대한 내용이 여기에 모두 있는 내용이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문제입니다. 10번째 문제는 쉽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여러분이니까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업무 범위에서 산업안전지도 공통으로 해당되는 것을 모두 쉽게 말하면 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가 둘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유해위험 방지계획 작성다 둘 다 가능해요. 안전보건 개선에 둘 다 가능해요. 공정안전보고 작성은 누구만 가능하다? 바로 이거는 안전지도사만 가능한 거고요. 직업병 나오니까 보건지도사만 가능해요. 보건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이 필요한 개선 이것도 보건지도사예요. 그럼 답은 바로 기업과 니은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기업과 니은은 바로 2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지도사의 직무에 대한 내용이니까 금방 한 내용을 그대로 쭉 모아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한 거, 보건지도사에 대한 게 볼 수도 있지만은 여기 먼저 나온 거 이거는 지도사의 전체적인 직무, 안전보건 개선에 관한 작성, 위험성 평가 여기서 볼 수도 있고요. 지도사 업무 영역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에 따른 업무 범위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한번 해주시고 문제풀이에서는 엄청난 시간이 소비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인데요. 쉽잖아요. 틀리고 싶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일용 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바로 4시간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근데 우선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인데 교육의 종류부터 알아야 돼요. 교육의 종류는 정기교육, 체형식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까지가 사업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시간을 알아야 돼요.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분기 3시간 있어야 되고,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인데요,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역시 사무직 종사 근로자라 봐요.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6시간 이상입니다. 단 관리감독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몇 시간? 16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채용시는요, 일용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 제외는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도 일용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 근로자 외에는 일용 근로자 제외한 근로자는 2시간 이상입니다. 그 다음요, 별표 8의 1 뭐 쭉 가서 이게 작업 내용에 해당하는 작업의 종사자는 이 말은 뭐냐면 주로 일용 근로자를 말하고, 여기는 새로 이게 생긴 거예요. 2018년 바로 이게 2018년 10월 18일부터 적용하는 거죠. 타워 크레인이 실효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는 하루에 하루가 아니고 특별 교육을 반드시 8시간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 외의 특별 교육은요, 16시간 이상으로 알면 되고, 단 단기간 또는 간헐 작업 종사의 경우는 2시간 이상. 왜? 일용 근로자에 준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 건설 일용 근로자는 4시간입니다. 여기서 잘 봐둬야 될 게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상이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건설 일용 근로자는 4시간으로 딱 결정. 왜? 4시간 이상이라, 이게 아직까지 여러분도 이제 그 지도사를 따신 분은 건설 기초안전보건교육 개설하겠지만 4시간 이상은 돈을 또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시간 유일하게 딱 떨어지는 것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것도 또 문제거든요. 사실은 법을 조금 검토해보면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으로서 요 내용은요, 사실 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은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이 아닌데 사업 내 안전보건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 외에 뭐 이런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도매업과 숙박업, 음식업도 이제부터는 교육시간을 2분의 1 이상을 실시해야 된다. 참고로 알면 되겠고요. 이거는 좀 알아둬야 돼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교육시간이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안전관리보건 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 종사자, 여러분도 이제 여기 되겠죠.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 종사자, 재예방 전문경 종사자, 여기도 될 수 있고, 성명기관 종사자, 안전보건 담당. 알아둘 것은 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만 6시간이야. 신규교육의 6시간, 보수교 6시간. 그 외에는요, 모두 34, 24예요. 34, 24. 34는 신규교육, 보수교 24. 단, 요거는 2018년 9월 1일부터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하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현재 8시간 이상 보수교육만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교육은 28시간. 이거는 검사원 양성교육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출제될 가능성이 문제다. 그 다음 12번째가 되겠습니다. 12번은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설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유해위험설비에 해당합니다. 다 유해위험설비이지만 다른 법에서 적용을 받는 것은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않죠. 여기에서 유해위험설비라는 것은 당연히 원자력설비, 군사시설, 차량 등의 운송설비, 도시가스 따위 가스공급소에 잘 봐요. 하양리 불꽃 제품 제조업 사업장 보여줘요. 그리고 여기는요, 아무 말이 없어요. 봐요. 도시가스에 대한 차량 등의 운송설비, 군사시설, 원자력설비, 요거는 다 위험설비로 보지 않아요. 하약이라든지 불꽃 제품 제조업 사업장의 보유설비는 바로 유해위험설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보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이랬는데, 법 49조 1항의 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거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설비란 다음과 각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근데 이 바로 7가지를 말해요. 그러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설비인데 어떤 것이 있냐? 원유 정제 처리요, 기타 석유 정제물 처리 재처리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 또는 합성수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은 별표 10 제1회 또는 제2에 해당하는 경우를 한정한다 그랬거든요.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화학살균 살충제 농업용 약재 제조업, 하약 및 불꽃 제품, 요게 이제 우리 답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거예요.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사업주에 해당 사업주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사용설비, 도매 또는 소매시설, 차량 등 운송설비, 에카석유 안전관리사업법에 따라 에카석유까지 충전 저장시설, 도시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그 밖에 노동부 장관 누출 화재 폭발 등의 피해 정도 크지 않다고 인정할 고시. 즉 다른 법령에 적용하는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것은요. 바로 요 내용은 유해 위험 설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법을 이해할 때는 정말요. 법을 제가 모든 것을 법, 영, 규칙, 기준까지 다 기억을 제가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국민교육원장 외에도 착착착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요. 정말 송구스럽기도 하고 죄송한 것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좀 더 공부해서 항상 더 열정적으로 강의토록 하겠습니다. 13번째 문제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동일사업장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를 받으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있는 작업을 모두 골라라 하는데 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동일사업장에서 공정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이 인가를 받은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있는 작업은 어떤 것들이 있냐 보겠습니다. 도금 작업이 가능합니다. 둘째, 카드뮴이라든지 중금속을 재련하는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도 가능하죠. 크롬산 아연을 제조하는 작업, 항아니켈을 사용하는 작업, 휘발성, 콜타르 피치 등을 사용. 이 모든 것은요, 바로 도급 작업을 줄 수 있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은, 미음 다 있는 건 어떨까요? 바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해설로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봐요. 도급 금지 및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지. 법 28조 제1항에 대통령이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자 공정 일부 도급하는 것 다음 각호의 어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러는데 바로 이거거든요. 도금 작업, 수납, 카드뮴, 중금, 재련, 주입, 가공, 가열하는 작업. 또 쭉 가서 법 38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그 밖에 위험한 작업은 산업재해보상법 제8조 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법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작업도 가능하고요. 또 법 29조 1항 각호 부분에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무적이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우리는 쭉 앞에 내용이 쉽게 말하면 도급을 줄 수 있는 작업은 이 기역, 니은, 디귿, 밈에 모두 다 해당되는 것다는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2018년 3월 24일 날 또 그대로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재 자체가 강의가 2012년부터 18년까지 됐죠. 그러면 약 6년 동안 됐으니까 법규 문제만 보셔도 뭐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법규 문제 정도만 6년치만 마스터한다 그래도 실제 여러분 시험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산업안전보건법령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첫째, 허가 대상 유해물질이 아닌 것이거든요. 특히 디클로벤지딘과 그염은 반드시 사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오르토 톨루딘과 그염도 마찬가지고요. 디아니시딘과 그염도 마찬가지고요. 비소미 그 무기화합물, 베타 나프탈렌과 아민 이거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인데요. 보겠습니다. 허가 대상 유해물질은요. 법 38조 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과 같아 그런데 이런 우리는 16가지 내용이에요. 얼마나 많냐 그러면 허가 대상 유해물질이 첫째 디클로벤진과 그염, 알파 나프탈라민과 그염, 크롬산 아연, 오르토톨루린과 그염, 디아니시딘과 그염, 베릴륨, 비소믹 그 무기화합물, 크롬강입니다. 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휘발성 콜타르 피치, 항아니켈, 영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그 다음에 제1호부터 11까지 어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제재. 단 함유의 중량이 1%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근데 요걸 잘 알아야 돼. 1% 이하인 건 제외한다 그랬는데 1% 이상 이렇게 건쳐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5번째 보면 제12호 물질 함유한 중량 역시 0.5%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그래서 이것도 잘 받으시고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보상법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도 마찬가지 허가 대상 유해물질이 되겠습니다. 15번인데요. 15번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이에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우리 건설업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여기서는 첫째, 산업재해 발생 경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생략하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심사해야 하는데,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일반 제조업은 반드시 여기 산업재해 발생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의 경우거든요. 고용노동부를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건설업은. 그러나 제조업은 생략하면 안 된다는 꼭 알아두고, 이게 항상 답으로 잘못하면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거죠. 둘째, 유해위험 방지 제출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 확인을 또 받아야 되고요. 넷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은 공사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공사 중립명령서는 늘릴 수가 없다. 근데 말이 안 되죠. 장관이 변경도 하는데 중지도 못합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중지하죠. 이건 틀려서 답을 쉽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깊이가 10m 이상 굴착 공사를 착공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제출 대상 사업을 또 봐야 되죠.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요, 이렇게 되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 우리 6가지도 기억을 사실 해야 되는데, 여기 해설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요. 예를 든다면 터널 등의 공사라든지, 여기 밑에 지금 제조업과 분리했는데요. 제조업에서는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건설업은 지금 달아놓지를 않았습니다. 건설업은 달아놓지 않았는데,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 좀 알고 가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요, 바로 알아둘 것은 대통령이 정한 업종이라든지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면 바로 전기 제조업이 전기 사용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을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16번은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과 보건표지, 부착 등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겁니다. 안전보건표지는 우리가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로 구분하고 한 개 더 추가한다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표시를 부착하게 되어 있죠. 첫째, 외국인으로서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으로 된 안전보건 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데, 반드시 노력이 아니에요. 부착해야 합니다. 이제는. 둘째, 어쨌든 법은 노력해야 된다 하면 실제 근로감독관 나올 때 노력이 아니고 반드시 부착토록 경고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전보건 표지의 표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 안전보건 표지 주위에 표시사항으로 글자를 덧붙여 적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이라든지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 크기와 비례하여야 하면 안전표지 전체 크기 얼마? 30% 이상이 돼야 한다. 꼭 기억, 몇 퍼센트? 30% 이것만 나오고요. 넷째, 안전보건표지와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도 안전보건표지 성질상 설치가 부착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다가 직접 도장으로 페인트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맞죠? 셋째, 다섯째입니다. 안전모 착용은 지시표지의 경우 바탕은 뭐요? 지시표지의 경우 바탕 전체는 반드시 무슨 색 한다? 파란색으로 하죠. 파란색. 파란색으로 한다.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바탕 노란색 틀렸죠. 관련 그림은 검은색이 아니고 뭐요? 안전모라서 흰색으로 하죠. 그래서 색도 기준을 보면 2.5 PB 40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하는 거고 명도가 4, 채도가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쉽게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안전보건표지를 한번 보면 지시표지는 어떻게 되냐? 바로 바탕은 파란색, 관련 그림은 흰색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뭐 종료 형태 등에도 내용이 다 문제로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째인데요. 17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요. 첫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위험성 평가에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해야 돼요. 직무가. 둘째, 안전인증 대상 기기도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기 사용 여부도 확인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건강장애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는 의학적 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 답이 보이잖아요. 의학적 조치라는 것은요. 산업보건이만 할 수 있죠. 이거는 의학에 대한 것은 안전보건 할 수가 없어요. 쉽게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넷째, 산업보건법 29조 이행에 따른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되고요. 다섯째,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수급인과 산업보건안전관리 집행감독이 그 사용하는 수급인 간의 협의 조장도 해야 되는 것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24조 안전보건 총괄 직무가 있습니다. 작업중기 재개, 도급시 안전보건 조치, 수급인 산업의 집행감독, 그에 사용 수급인과 협의 조정, 안전인증 대상기기나 자율안전 대상기기 확인 여부, 사용 여부 확인,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이런 5가지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18번째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성면의 제조라든지 사용작업, 해체 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런 것은 바로 답이 보일 수 있어요. 첫째, 사업주는 분말 상태의 성면을 혼합하거나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절단, 천공 또는 연마하는 작업 등 성면 분질이 흩날리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성면의 부스러기 등을 넣어두기 위하여 해당 장소에 뚜껑이 있는 용기를 갖고 꼭 알아야 돼. 여기도 있냐 없냐를 항상 그렇게 뚜껑이 있는 용기를 갖추어야 되고요. 두 번째요. 사업주는 성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이라든지 재발 방지 방법 등을 성면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당연히 알려야 돼요. 위험하다, 성면 취급한다 알려야 되죠. 셋째, 사업주 성면에 오염된 잘못의 장비, 보호구 또는 작업복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압축 공기를 불어서 성면 오염을 제거해야 된다. 난리 나죠. 만약에 성면에 압축 공기를 불면 다 밖으로 흩날리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주는 성면 해체 제거 작업에 발생된 성면에 함유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 필터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성면 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되죠. 다섯 번째입니다. 사업주는 성면 해체 제거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경위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이라든지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복과 관련돼 여기 이제 바로 이거죠. 작업복과 성면 취급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작업은 성면 취급 전용의 탈의실에서 벗도록 해야 되고 사업주는 성면 오염 작업복, 세탁, 정비, 폐기 등의 탈의실 밖으로 이송할 경우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성면 오염된 작업복, 성면 공기 중 날리지 않도록 뚜껑 있는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성면 오염된 작업복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19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19번째 문제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가해지는 벌칙 내용이에요. 반드시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기준을 취하지 않는데 죽었어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라 그러면 무조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현재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상은 1억 원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1억 원 이하인데 꼭 기억을 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여기 이제 벌칙을 했습니다. 이 벌칙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제1항 23조 1항부터 3항까지 24조 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봐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어떤 조치냐? 바로 사업주 안전조치를 안 했다든지 24조 보건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 방지에 관한 사항은 관리 책임자의 업무에 해당돼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은 안전도 책임져야 되고 보건도 책임져야 되는 분이니까 당연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가 맞습니다. 둘째, 사업주는 관리 책임자의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당연히 줘야죠.
셋째,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의 경우에 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이거는 바로 뒤에 가서 하겠지만 300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어. 답입니다. 넷째, 관리 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건설업에 대한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 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이것도 20억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해설로서 확실하게 본다면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예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호 작성 병행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 점검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원인 조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통계유지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관리 관련된 안전장치 보호 적격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 예방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 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또 지휘 감독해야 되고요. 관리 책임자를 두어 사업 종류, 규모, 관리 책임, 자격, 그 결과 필요한 사항은 역시 대통령으로 두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답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은 토사석 강업부터 바로 자동차 종합 수리업에 되고요. 농업업 등은요. 바로 우리가 나온 뭐가 요거잖아요. 사업 지원 서비스업에 생각했고 요럴 때 얼마? 바로 300명 이상인 경우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21번입니다. 21번을 보니까요. 산업안전보건부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조치를 위하여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 점검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알아둘 게 있어요. 음악,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입니다. 이럴 때는 해야 되는데 여기 그럼 사실 음악과 출판업이 뭐냐 그러면 이 출판 자체는 납의 성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위험 작업이 포함돼요. 사회복지 서비스라든지 금융보험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이라든지 정보 수업이 없으면요. 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어요. 여기 쭉 가서 어디 만들어 두었냐 그러면 여기 이제 있습니다. 도급사업 시에 안전보건조치사항으로서 작업장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 순회 점검해야 돼. 이럴 때는 2일에 1회 이상 봐요. 건설업, 제조, 토사석 강업, 서적, 잡지, 기타, 인쇄 출판물, 그 다음에 음악 및 기타 오디오 출판. 출판에 관계돼도 2일에 1회 이상이에요. 기타 그 외에는요. 금속, 비금속 원료 재생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주일에 1회예요. 그래 2일에 하면 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강업, 서적, 잡지,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기타, 오디오 출판물, 금속이라든지 비금속 원료 재생업. 그래서 이 출판업에 해당되는 것은 무조건 건설업과 같이 우리는 위험 작업을 보고 있습니다. 22번입니다. 22번은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 확인을 받을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제외되는 걸 모두 고려라 그랬어요. 첫째, 신규 화학물질을 전량 수출하여 연간 100톤 이하로 제조하는 경우.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산업안전부 고용노동 확인을 받을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그랬거든요. 제외된 첫째, 신규 화학물질을 전량 수출하여 연간 100톤이 아니고 10톤은 돼요. 10톤. 그럼 요거는 안 돼요. 10톤. 그 다음에 둘째, 신규 화학물질 연간 수입량이 100kg입니다.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신규 화학물질 용기에 국내에서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오로지 해외로 없으면 가능해요. 해당 신규 화학물질이 완성된 제품에서 국내에서 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답을 한번 확인해요. 요거는 답은 기억을 제외한 거니까 4번이 되겠고 한번 보겠습니다. 화학물질의 위험성 조사 사항인데 대통령이 정한 화학물질 외에 화학물질은 신규 화학물질이란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에 고용노동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다만 다음에 각 호에 어느 하나에 그래하지 아니한다 그랬어. 그럼 어떠냐?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을 제공하기 위해 신규 화학물질 수입하는 게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죠. 신규 화학물질 수입량의 소량이 그 밖의 위해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것 역시 장관이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정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2, 3, 4, 6을 지나가고요. 여기 쭉 가서 어디냐 그러면 여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디냐 그러면 88조가
보지 말고 89종에 바로 보겠습니다. 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규 소량 신규 항목 유해성 법 40조 1항 2호에 따라 신규 항목 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어서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출하지 아니하는 신규 항목 물질 연간 수입량은 얼마? 100kg 미만인 경우에서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확인을 받은 자가 쭉 가서 화학물질 수입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발생한 30일 이내 86조에 따라 유해성 위험조사하고 고용노동부 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꼭 30일 이내 이 내용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요 나와 있어. 바로 답이 여기 1번이었죠. 제1항에 따른 확인은 1년간 유효한 것. 다만 신규 화학물질 연간 수입량이 100kg 미만인 경우에서 89조에 따라 확인을 받는 건 경우는 그 확인을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9조의 이 지나가기 전에 이제 89조에서 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외되는 거. 제조하거나 수입하고 신규 항목 시험의 연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요거죠. 신규 요게 이제 제가 앞에 그랬는데 요거 바로 1번이 틀리게 받아도 되지 않는 거예요. 신규 항목 전량 수출하기 얼마? 10톤입니다. 우리 문제는 뭐 100톤이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요 문제 요게 10톤일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거. 기타 신규 화학물질 아닌 화학물질로 구성된 고분자 화학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23번째 문제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령 사항,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사실 맞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틀리는 것은 일어나는데 맞는 것입니다. 첫째,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그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변경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얼마? 60일이 아니고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틀렸죠? 둘째, 농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 100명이 아니고 300명이 되겠습니다. 틀렸죠? 그렇고 셋째, 사업주가 안전보건 규정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소방, 가스, 전기, 기타, 교통부 등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없다 그러는데 통합하여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 다음에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나 변경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이 실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다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다섯째,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반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안전보건 규정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안전보건 규정을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런데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우선인 게 아니고 반드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우리는 상위법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기 보면요.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안전 변경 절차입니다. 변경 절차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쭉 가서 바로 농업인 100명이 아니고 얼마? 300명이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번째입니다. 24번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노사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첫째, 노사협의체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가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가반수 찬성을 의결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실은 반드시 노사가 있을 때 노 쪽을 노동자위원을 더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사협의체 위원장은요. 직권으로 그런데 이 직권을 하면 안 돼 뭐든지 틀렸다고 보고요. 노사협의체의 공사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건설업은 120억을 하죠. 단지 토목공사할 때는 150억으로 한다.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근로자의 대표를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자체가 벌써 틀렸어요. 이건 얼마? 120억부터 적용한다는 거. 노사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고요.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노사협의체 위원장은 노사협의체 심의 의결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 내용 등 사내방송이나 사내복귀 또는 자체 정해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근로자에게 신고해 신속히 알려야 하고요. 노사협의체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하는데 회의 소집은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거. 몇 개월마다 이것도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할 때 소집합니다. 조금 더 보면요.
회의에 대한 내용과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은 공사금이 얼마? 120억입니까? 토목공사는 150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 요걸 알아야 돼요. 공사 금액이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도 역시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로자위원은요, 여기서 이제 사용자위원에 대한 거, 근로자위원은 당연히 근로자 대표라든지 근로자 그 대표가 지명한 9명 이내의 근로자를 말하고, 기타 사항은 뭐 우선 산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특례도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노사협의체 협의사항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지 여러분 꼭 한 번씩 읽어보셔야 합니다. 25번 문제인데요. 25번은 이제 우리 모든 과목이 25번으로 끝납니다. 사실 법규 자체를 이제 해설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다 함께 할 수 없는 점인데요. 25번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입니다.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예요. 유해위험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잘 보여.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사업주가 쉽게 말하면 여기는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 같을 때 사업주가 검사를 받을 게 아니고 사용하는 어떻게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바로 쉽게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답이 사실 보입니다. 틀렸고요. 이게 답이 되겠네요. 둘째, 이삿짐 운반 리프트 최초 안전 자동차 관리법 8조에 따른 신규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실시하는 거고요.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 기간은 30일 이내 해당 기계, 기구, 설비 안전검사를 해야 하고, 넷째, 안전검사 합격한 유해위험 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유해위험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자율적 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은 이 경우 자율검사 프로그램 유효기간은 약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안전검사에 대한 것은 우리 법 36조 안전검사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사실은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 구조는 15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인데 요런 내용은 우리 시험에 나오죠. 전기 가지고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그러는데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그러는데 딱 해가 크레인 전기 가지고 2톤 미만인 것 이렇게 하면 잘 모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프트, 압력 용기, 곤도라 여기도 마찬가지다. 국소배기 장치 이동식은 제외한다 그러는데 앞에 이동식 국소배기 장치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원심기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용만 제외한다. 산업용을 제외한다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 화학설비, 부속설비, 건조설비, 그 부속설비, 롤러기도 마찬가지. 밀폐형 구조형을 제외한다는 밀폐형 구조형 롤러기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고요.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등이 모두가 다 안전검사 대상 기계가 되고 이것이 1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사유라든지 합격 표시 방법 이거는 좀 기억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알아둘 거 있어. 모든 거는요. 크레인이든지 이동식 크레인이든지 프레스든지 최초 안전검사는 언제 하냐고 하면 항상 2년마다 하게 돼 있어. 다 2년이에요. 2년인데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뒤에도 여기 나오는데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것은요. 최초 설치가 나면 6개월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다시 하면요. 이 크레인은 모든 것은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그 위에 이제 보수 점검이라 그러나요? 이게 2년마다 하고요. 다 역시 3년이에요. 3년. 3년마다 하고 보수는 2년마다. 여기도 이제 읽어보지 않아도 역시 쭉 가서 뭐다 하고요. 3년마다 하고 그 다음에 보수는 2년마다 합니다. 단지 건설 기계 중에서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뭐 최초로 설치한 거 6개월마다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0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25번까지가 한 과목이자 또 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25번까지인데 특히 이 산업안전보건법은요. 눈으로 자주자주 익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2012년부터 제가 18년까지 했는데 이 내용을요.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문제를 찾고 눈으로 꾸준히 익히면 됩니다. 그래요. 법도 있지만 실제 우리는 산업안전관리로는 매우 쉬운 과목이고 저는 만점이 가능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다음 과목 또 새로운 문제가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항상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겠습니다.